네, 그래서 오늘은 ext4 파일 시스템 저널링 그리고 버퍼 캐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파일 시스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블럭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물론 맨 앞에 기존 슬라이드에서는 부트 블럭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0번 블럭은 항상 어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든 간에 부트 블럭으로 미리 그 리저브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 이 파일 시스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이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제일 앞에 슈퍼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서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아이노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블럭들이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슈퍼 블럭은 이 파일 시스템 전체의 총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블럭 하나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노드가 몇 개 있고, 데이터 블럭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 블럭, 그러니까 비어 있는 블럭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딘가에는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 총체적인 정보가 이 슈퍼 블럭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노드 블럭이라는 부분에 파일의 메타데이터들이 보관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블럭 하나의 크기는 데이터 블럭이나 아이노드 블럭이나 동일한데 아이노드 하나, 즉 파일 하나당 저장되는 메타데이터는 이 블럭 하나보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노드 블럭 하나에 아이노드 여러 개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실제 구현이 돼 있죠. 그래서 아이노드 요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이미 수업 시간에 이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서는 각 파일마다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보관하는 아이노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메타데이터 보시면 파일의 소유주, 뭐 최종 수정 시각,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파일의 그 접근 권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데이터로서 아이노드에 보관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이제 기본적인 근간은 이렇고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이것도 사실은 지금 뭐 10년 이상 아웃데이트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또는 그 PC 또는 뭐 그 서버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 바로 ext4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ext4의 과거 버전하고 ext4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요거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패스트 파일 시스템이나 또는 그 여기 보시면 뭐 리눅스를 지원하는 ext2, ext3, ext4 이런 식으로 이제 리눅스 기반의 파일 시스템들이 발전을 해왔고 또 윈도우즈용 파일 시스템은 여기 보시면 NTFS나 또는 FAT 파일 시스템으로서 이제 발전해온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좀 특이한 파일 시스템들이 XFS나 뭐 라이저 FS, 뭐 구글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면은 찾아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ext2하고 그 이게 발전해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ext4 파일 시스템이 어떤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이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오면서 점점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또 파일 시스템의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t2 파일 시스템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아이노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오리지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아이노드하고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이 아이노드 부분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게 15개 포인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개의 포인터는 이 다이렉트 포인터라서 이 포인터 12개가 실제 데이터 블럭의 위치를 곧바로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포인터는 인다이렉트 포인터죠. 그래서 아주 큰 파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포인터만 15개가 있다 그러면은 파일의 크기가 15 곱하기 이 블럭 하나의 크기로 한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큰 파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다이렉트 포인터를 오리지널 유닉스 파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3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도 첫 번째 포인터는 싱글 인다이렉트죠. 그래서 이 포인터가 데이터 블럭을 가리키는데 그 데이터 블럭에는 여러 개의 실제 파일의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들이 위치하고, 두 번째는 이제 더블 인다이렉트죠. 이 인덱스를 2번 통과해야지만 실제 파일 데이터의 위치가 나오고, 세 번째는 트리플 인다이렉트. 그래서 그 인덱스를 1개, 2개, 3개 통과해야지만 이제 실제 데이터 블럭이 나와서, 그래서 이 트리플 인다이렉트를 쓰면은 이 파일의 크기가 대단히 큰 파일이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 포인터 하나의 크기가 얼마고 이 데이터 블럭 하나의 크기가 얼마라고 할 때 이 포인터가 나갈 수 있는 개수가 트리플 인다이렉트면은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큰 파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ext2 파일 시스템이 기존의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또 개선된 점이 블록을 그룹화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그냥 요거 하나가 파일 시스템이었죠. 근데 ext2에서는 요 i노드하고 데이터 블럭을 그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그 어떤 파일을 접근할 때는 보통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접근한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거든요. 파일의 위치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접근하고. 그런데 메타데이터는 여기 위치하고 실제 데이터는 이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디스크 헤드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메타데이터 접근하려면 여기로 가야 되고 실제 데이터 접근하려면 여기로 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헤드의 이동이 빈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를 그 가까이 위치시킬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파일들을 이제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메타데이터랑 실제 데이터를 가까이 위치시킬 수는 없을까? 그게 이제 이 블록의 그룹화입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ext2 하나인데 여기에 그룹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룹에 각각의 그룹 내 메타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가 같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속한 요 그룹에 속한 파일은 메타데이터는 여기 있고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 있고, 요 그룹에 속한 파일은 메타데이터가 여기 있고 실제 데이터가 여기 있고, 어쨌든 가까이 위치하도록 해서 이 디스크 헤드의 이동을 줄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첫 번째 좀 개선된 점이고, 그러면은 이 파일 시스템에 슈퍼블럭이 있겠죠. 그 슈퍼블럭을 뭐 오리지널 유닉스는 이렇게 하나만 저장했었는데 전체에 대한 걸. 근데 ext2에서는 각 그룹마다 동일한 슈퍼블럭, 이 슈퍼블럭은 전체 파일 시스템의 슈퍼블럭입니다. 그거를 중복 저장합니다. 여기도 하나 저장하고 이 그룹에도 하나 저장하고, 이 같은 내용을 여러 개 중복 저장을 해서,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슈퍼블럭이 혹시 배드 섹터가 나더라도 여러 카피가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블록 그룹을 보시면 뭐 자세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각각의 블록 그룹이 사실은 요겁니다. 요런 식의 파일 시스템 하나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슈퍼블럭은 이제 공통으로 있고, 이 그룹의 슈퍼블럭을 하는 역할, 슈퍼블럭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그룹 디스크립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블럭은 전체 파일 시스템의 그 총체적인 정보고, 요 그룹 디스크립터는 요 그룹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트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이노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이노드 몇 개 있고 데이터 블럭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그 소위 기존의 슈퍼블럭에 있던 정보들이 이제 그룹에 대한 슈퍼블럭 형태로 그룹 디스크립터 블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분들 프리스페이스 관리하는 방법 중에 비트맵 방법을 배웠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이 데이터 블럭들 중에서 비어있는 블럭과 사용 중인 블럭을 비트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 방법이 이제 ext2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는 비트맵인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 블록 비트맵, 이 데이터 블록 개수만큼 비트맵이 있어서 그래서 사용 중인 블럭과 비어있는 블럭이 어딘지를 1비트씩 쭉 표시를 해놓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아이노드 비트맵이라고 해서 아이노드 중에서도 이제 사용 중인 아이노드와 비어있는 아이노드가 어딘지 그거를 표시하고 있는 비트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아이노드하고 데이터 블럭, 요게 이제 요거죠. 아이노드하고 데이터 블록, 요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t2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요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뭐 큰 거는 블럭을 전체 파일 시스템을 그룹화해서 나누어 놓았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주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ext2 파일 시스템이 ext3하고 ext4로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의 이 ext4 파일 시스템은 그러면 어떤 점이 ext2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러한 구조는 뭐 사실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ext4 파일 시스템은 ext2에다가 저널링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널링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그림은 이제 ext4라는 파일 시스템이 뭐 서버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데스크탑에서도 여러분들 리눅스를 설치하면은 ext4가 사용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ext4 파일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저널링이라는 기능이 뭐냐? 요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게 생긴 사람이 앉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아끼는 이제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전원 플러그를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전원이 플러그가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친구가 대단히 아끼는 고양이인데 하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원 플러그가 빠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블루 스크린이 떴습니다. 이 블루 스크린이 뜨면은 뭐 운이 좋으면은 별일이 안 생기는데 운이 없으면은 이제 작업하던 것들이 많이 소실이 되겠죠. 근데 작업하던 게 그 소실되는 것도 문제지만 파일 시스템 자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옛날 작업하던 그 옛날 데이터도 안 보이고 마지막 새 데이터도 안 보이고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지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파일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 메모리에 버퍼 캐시라는 곳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죠.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파일 시스템은 이제 하드디스크, 요거는 비휘발성이죠. 전원이 나가더라도 내용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버퍼 캐시는 메인 메모리, 이 D램은 휘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전원이 나가면 이 내용이 사라지죠. 그래서 버퍼 캐시에 올려놓고 작업은 하지만 수정된 내용은 이제 파일 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죠.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파일 데이터의 내용이 go eas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동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좀 전에 그 열심히 작업하던 분이 이 이스트를 웨스트로 바꿨어요. 바꿔서 이제 근데 이게 파일 시스템에 반영된 건 아니고 버퍼 캐시에만 먼저 반영이 된 겁니다. 이 웨스트로 반영이 돼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요게 파일 데이터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하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내용 중에 W만 하드디스크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고양이가 와서 이 전원을 확 이제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스템 크래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원이 나가면 이 휘발성 버퍼 캐시 내용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파일 시스템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go west? 이거는 뭐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내용이 깨진 겁니다. 제일 좋은 케이스는 가장 그 최근의 내용, 가장 최신 내용인 이
웨스트가 저장돼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거보다 조금 안 좋지만 그나마 다행인 상황은 예전 내용인 이스트가 저장돼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 어떤 의미 단위의 데이터가 일부는 스토리지에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크래시가 나면 이거는 데이터가 아예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크래시가 났는데 그 파일을 열라고 했더니 아예 안 열리는 뭐 그런 상황, 또는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게 보이는, 여기는 여러분들 물론 텍스트지만 요게 이제 바이너리로 돼 있다고 하면은 아예 완전 깨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부팅을 하면 인컨시스턴트하다고 이걸 부르는데요. 이런 깨진 정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버퍼 캐시는 당연히 비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대 파일 시스템은 저널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ext4라는 게 ext2에다가 이 저널링 기능이 추가된 거죠. 이제 훨씬 더 신뢰성이 높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ext3부터 이 파일 시스템들이 이제 저널링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버퍼 캐시에 올라온 데이터가 수정이 된 경우에, 업데이트가 된 경우에 이거를 쫓겨날 때 이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쫓겨날 때 저장한다는 건 이제 빈 공간이 버퍼 캐시에 없을 때 언젠가는 쫓겨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쫓겨날 때 이 수정된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에 써주는 방법이 하나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중간에 크래시가 났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안 쫓겨났으면, 이 내용이 안 쫓겨났으면 상당히 오래된 정보가 보이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중간에 크래시가 나서 완전히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수정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이 스토리지에다가 써줍니다. 주기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기록할 때 파일 시스템의 원래 위치에 쓰는 게 아니라 이 저널 영역이라는 별도의 위치에다가 이 수정된 내용을 써줍니다. 아까 이제 원래 위치에 쓰다가 이 이스트를 웨스트로 원래 위치에 쓰다가 중간에 크래시가 나면은 파일 시스템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널링이라는 거는 수정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한 5초 간격으로 저널 영역이라는 곳에 써주고, 나중에 이거를 파일 시스템의 원래 위치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번 쓰기를 하는 건데, 뭐 정확하게 2번은 아니고 이 저널 영역에 쓰는 거는 5초 간격이고, 파일 시스템의 원래 위치에 쓰는 거는 훨씬 더 주기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번 수정이 됐으면 마지막 수정된 것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2번 쓰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논리적으로 보자면 2번 쓰기를 해서, 그래서 이 깨지는 거를 막는다는 거죠. 이게 왜 깨지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이 저널 영역에 쓰는 도중에 크래시가 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온전하게 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저널 영역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옛날 정보는 컨시스턴트하게 남아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널 영역에 이 수정된 내용이 온전하게 써졌으면 온전하게 써졌다는 마크를 찍어 놓습니다. 도장을 하나 쿡 찍어서 이게 수정된 게 제대로 써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크래시가 나더라도 설령 파일 시스템에다가 요거를 이제 쓰는 거를 우리가 체크 포인팅이라고 부르는데요. 파일 시스템에 이렇게 반영하는 도중에 크래시가 나더라도 저널 영역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부팅을 하면 저널 영역에 이 온전하게 도장이 찍힌 내용을 이 파일 시스템 원래 위치에다가 한 번 더 체크 포인팅을 해주면, 그러면 그 최신 정보, 이 컨시스턴트한 정보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대 이 파일 시스템은 그 크래시가 났을 때 파일 시스템이 깨지는 거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예제인데요. 요런 그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요거를 정상적인 경우라면 요렇게 바꾸는 건데, 이 바꾸는 도중에 크래시가 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쪽에 정보가 있고, 요 밑에는 이제 요 정보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웃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이상 야릇한 이런 식의 깨진 데이터,
인컨시스턴트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저널링이라고 해서 수정된 내용을 이 원래 위치에다가 덮어 쓰는 게 아니고 저널 영역이라는 별도의 위치에 써주고, 이게 이제 온전하게 저널 영역에 써지면 나중에 이제 체크 포인팅을 통해서 원래 위치에다가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요 상태나 요 상태가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인컨시스턴트한 상태가 만들어지지는 않도록 하는, 요게 이제 저널링이라는 방법의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ext4 파일 시스템이 저널링하는 방법이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저널링을 마칠 텐데요. 하나는 이 메타데이터만 저널링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메타데이터하고 그 일반 데이터를 모조리 다 저널링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이 메타데이터만 저널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뢰성이 대단히 높아야 된다 이러면은 메타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까지 모두 저널링이 되도록 모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제 이 저널링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파일의 데이터를 이 write 시스템 콜을 해서 수정을 하면 그 내용이 먼저 버퍼 캐시에 반영이 되고,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데이터죠. 일반 데이터가 버퍼 캐시에 반영이 되고, 요게 이제 메타데이터인데요.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도 수정이 되죠. 파일을 수정하면 그 파일의 최종 수정 시각이나 뭐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도 이렇게 원래 내용에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저널링이라는 거는 이 파일 시스템의 여기가 원래 위치고 이쪽이 이제 저널 영역이죠. 그래서 이 수정된 내용이 5초 간격으로 저널링이 일어날 때 스토리지에 반영이 되는데, 그 데이터는 원래 위치에다가 써주고 메타데이터만 지금 저널 영역에다가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메타데이터만 저널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5분 정도의 간격으로, 긴 시간 간격으로 이 저널 영역에 있는 거를 원래 위치에다가 써줘야겠죠. 그게 이제 체크 포인팅인데, 그 체크 포인팅 주기가 되면 실제 이 메타데이터를 이제 실제 위치, 원래 위치에다가 써주는 방식으로 저널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의 수정은 뭐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이 디스크는 그 섹터 단위로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섹터 전체가 수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메타데이터만 저널링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까지는 안전하고 어떤 부분은 불안전한가,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메타데이터를 저널링 한다는 거는, 메타데이터에는 파일 시스템의 그 구조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의 위치 정보 같은 게 메타데이터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의 위치 정보가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저널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저널링 해주게 되면 파일 시스템 자체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이 일반 데이터는 지금 저널링을 안 하고 여기다가 바로 덮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내용을 여기다가 쓰는 도중에 크래시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메타데이터는 저널링을 하니까 안전한데, 일반 데이터는 어느 정도 뭐 일부분이 깨어져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만 저널링을 하면 파일 시스템의 그 구조 자체가 깨지는 거는 방지할 수 있지만, 개별 각각의 파일에서 일부분은 크래시가 났을 때 깨질 수는 있다. 요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까지 저널링을 하는 요런 방법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면 이제 버퍼 캐시에 이게 반영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정된 내용이 저널링 주기가 도래하면, 즉 한 5초 정도의 간격으로 이제 스토리지에 쓸 텐데, 이제는 메타데이터든 일반 데이터든 다 저널 영역에다가 한번 써주죠. 그리고 한 5분 정도 체크 포인팅 주기가 도래하면은 이 내용을 파일 시스템의 원래 위치에다가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파일 시스템이 깨지지 않고 또 그 파일의 내용도 깨지지는 않겠죠. 이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도 저널링을 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는 거는 최신 정보가 반드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니까 옛날 정보가 보이든지 아니면 새 정보가 보이든지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그 의미 있는 정보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널링이라는 거의 개념이 사실 의미 단위로 업데이트가 완전히 되든지 아니면 아예 업데이트가 안 되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반만 업데이트돼서 그 완전히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의미 있는 그런 업데이트인데 반만 업데이트가 돼서 아예 그냥 사람이 볼 때 깨져 보이는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게 이 저널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최신 정보가 보장되는 거는 아니고 깨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저널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널링에 대한 설명, ext4 파일 시스템의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버퍼 캐시 교체 알고리즘, 이게 이제 LRU, LFU 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파일 시스템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이 파일을 이제 요청할 순서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블럭에 대한 요청 순서가 이러니까 1번 블럭이 먼저 요청됐을 때 파일 시스템에서 버퍼 캐시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2번 블럭이 올라오고, 3번 블럭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블럭이 버퍼 캐시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5번 블럭이 버퍼 캐시에 올라와야 되죠. 5번이 요청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버퍼 캐시 공간이 다 찼기 때문에 1, 2, 3, 4 중에 하나가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LRU 알고리즘은 이 1, 2, 3, 4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블럭을 쫓아냈죠. 그래서 4번, 2번, 3번, 1번. 1번이 가장 오래전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블록 1번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된 블럭일수록 재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LRU의 단점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된 시점만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사용 시점 이전에 사용된 이런 기록들은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가 못합니다. 요거만 활용을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사용된 이런 기록들이 전혀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LRU의 그 단점이었습니다. LFU 알고리즘은 그러면 이 5번 블럭을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걸 쫓아내느냐, 사용 횟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4번, 3번, 2번, 1번, 그래서 블럭 4번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사용되는 횟수만을 보지 이 각각의 사용 시점이 언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LFU 알고리즘의 약점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4번이나 이 블럭이 사용이 됐지만 이 사용 시점이 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직 4번이라는 가치만 평가를 받지 그 4번이 오래됐다는 것은 전혀 LFU 알고리즘이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이 블록 4번은 한 번 사용이 된 게 대단히 최근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사용됐기 때문에 블록 1번에 비해서 뭐 가치 평가로 따지자면 한 4분의 1 정도의 가치만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더 개선할 수가 없겠는가, 이런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LRFU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이 알고리즘이 논문으로 나와서 저도 좀 임프레시브하게 보고 뭐 이런 비슷한 연구를 저도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시간축이죠. 타임라인이고, 그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 블럭은 블럭 X라고 해보죠. 블럭 X가 과거에 3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 LRFU 알고리즘은 지금 이 버퍼 캐시 안에 있는 블럭들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이 식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블럭 X에 대해서 value라는 걸 계산하고, value가 제일 작은 그런 블럭을 이제 캐시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 value를 계산하는 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의 델타승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로라는 거는 이제 상수고요. 상수고 이 지수 부분에 있는 거는 이 각각의 참조 시점부터 사용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입니다. 타임 인터벌이 이 지수 부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 3번 사용됐다. 그러면은 이 로의 델타승이 3번 합쳐지게 되고, 이 블럭이 과거에 뭐 한 번 사용됐다 그러면 로의 델타승 하나만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로의 델타승이 여러 개가 합쳐지잖아요. 이 사용이 3번 됐으면은 값이 3개가 계산돼서 합쳐지고, 사용이 한 번 됐으면 1개만 계산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용 횟수가 많으면 이 밸류가 커지게 되죠. 합쳐지니까. 그게 이제 LFU적인 성질입니다. 과거의 모든 사용에 대해서 이 로의 델타승을 구해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 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그게 LFU적인 성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 가치가 더해지는 부분은 로의 델타승인데, 이 델타라는 게 각 사용 시점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이죠. 근데 보시면 이 로가 1보다 작습니다. 여러분들 지수함수는 지수의 밑이 이렇게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 부분이 커지면은 실제 이 전체 값은 더 작아지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현재부터 이 참조 시점까지 흐른 시간이 길수록 이 로의 델타승을 구하는 값은 더 작아진다는 거죠. 즉 최근에 사용된 이러한 기록일수록 이 밸류를 증가시키는데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이 참조 시점이 현재부터 더 오래된 것일수록 이 로의 델타승 값이 작기 때문에 더 이 밸류의 증가에 적게 기여를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LRU적인 성질이죠. LRU라는 건 가장 최근에 사용된 요 기록만 이용하는데, 요 LRFU는 이 모든 기록을 활용하되 최근의 기록일수록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오래전의 기록은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해서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FU하고 LRU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고려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버퍼 캐시의 교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각각의 이 블럭마다 과거의 모든 그 참조 시점, 이 시각을 모두 유지를 해야 되는 거는 이 너무 공간 오버헤드, 메모리 공간 오버헤드가 크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이제 3번 사용이 된 건데, 만약에 어떤 블럭이 버퍼 캐시에서 100만 번 사용이 됐다. 그럼 100만 번 사용된 시각을 다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오버헤드가 블럭 자체를 보관하는 것보다 블럭이 언제 사용됐는지 그 시간 정보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그런 공간이 소요되는 거는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 오버헤드 문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타임 오버헤드입니다. 그 버퍼 캐시 교체 알고리즘은 버퍼 캐시 공간이 n개가 있을 때 적어도 오더 오브 로그 n 이내에 어떤 걸 쫓아낼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버퍼 캐시 n개 중에 어떤 걸 쫓아낼지 매번 결정하기 위해서 n개를 한번 쭉 다 살펴보고, 이번엔 이걸 쫓아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오더 오브 n이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지나치게 이제 시간이 오버헤드가 많이 드는데, 이 알고리즘은 매번 어떤 블럭을 쫓아낼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버퍼 캐시 안에 있는 모든 블럭에 대해서 이 밸류를 다 계산해보고 밸류가 제일 작은 거를 쫓아낸다고 하면 그건 오더 오브 n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제 이거를 여기서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공간 오버헤드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블럭이
이렇게 과거에 3번 사용이 됐고 여기가 이제 t라는 시점이고 여기가 t 프라임이라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t 프라임이라는 시점, 현재 시점에 이 블럭의 가치를 평가하는 블럭 x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밸류의 값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그 참조 시점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을 지수로 해서 합쳐준 거죠. 그래서 로의 요 참조는 현재까지 흐른 시간이 델타 1 플러스 델타, 요 참조는 현재까지 흐른 시간이 델타 2 플러스 델타,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참조는 델타 3 플러스 델타.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LRFU 알고리즘의 정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지수에 대한 수학을 배우셨죠. 이렇게 지수의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곱셈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의 델타승, 로의 델타승, 로의 델타승을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로의 델타 1승 플러스 델타 2승 플러스 델타 3승이 이렇게 묶이도록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t 프라임보다 좀 더 과거 시점인 t를 기준으로 이 각각의 참조부터 이 t까지 흐른 시간을 우리가 델타 1, 델타 2, 델타 3라고 이렇게 놔놨기 때문에 이 로의 델타 1승, 로의 델타 2승, 로의 델타 3승을 더하면 요거는 t 시점에 이 블럭 x의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과만 놓고 보자면 빨간색만 보세요. 그러면은 t 시점에 이미 구해놓은 밸류를 가지고 t 프라임 시점에 이렇게 과거의 모든 그 참조 기록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t 시점에 계산된 밸류만 있으면 그러면 t 시점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그 시간만 로의 그 흐른 시간을 지수로 해서 곱해주면 그러면은 임의의 시점에 그 블럭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거 참조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어떤 그 시점에 그 블럭의 가치를 계산해 놓고 그때 그 블럭의 가치가 얼마였으며 그때가 시간이 언제였는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이후에 블럭의 가치를 흐른 시간 정보만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오버헤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오버헤드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참조되지 않은 그러니까 다시 사용되지 않은 그런 블럭들 간에는 그 상대적인 이 가치의 대소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겁니다. 보시면은 만약에 t라는 시점에 a라는 블럭의 가치가 b라는 블럭의 가치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a, b 모두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a의 가치가 b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앞에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요 식을 빼놓고 보시면은 요렇게 되는데요. 예, 뭐 A든 B든 간에 흐른 시간은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흐른 시간만큼 로의 델타승을 곱해준 게 이제 T 프라임이라는 시점의 밸류인데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죠. 이 로의 델타승이라는 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블럭들이 그 재사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가치의 대소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힙을 이용해서 힙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대단히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LRFU 알고리즘의 구현은 이렇게 그 힙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하고 힙의 루트에는 가장 밸류가 작은 블럭을 위치시키고 그리고 항상 부모보다 자식이 더
이 밸류 값이 큰 블럭을 이렇게 위치시켜 놓으면 그러면 매번 쫓겨날 블럭을 찾기 위해서 모든 블럭의 밸류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루트에 있는 블럭을 쫓아내면 이 친구가 어차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밸류 자체는 변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보다 밸류가 더 적다는 거는 바뀌지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쫓아내고 힙을 재구성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만 어떤 이 힙 안에 있는 블럭이 이렇게 캐시 안에 있는 블럭이 다시 사용이 되면 그러면 그 친구의 밸류는 증가하겠죠. 한 번 더 사용이 되면 그러면 이 화살표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플러스가 되는데 그럼 그 친구의 밸류는 바뀌면서 대소 관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친구가 재사용이 되면 밸류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이 전체하고 다 비교를 할 필요가 없이 그 친구만 자기 직계 자식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지금 밸류가 증가했는데 너네 둘보다 혹시 내가 더 밸류가 커졌으면 자리 바꾸자 해서 내려가고 한 번 내려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두 자식 중에 혹시 내가 더 밸류가 크면 자리 바꾸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밸류가 변한 재사용이 된 그 친구만 본인의 위치를 이제 따라 내려가면서 찾아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오더 오브 로그 n에 로그 2의 n에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LFU 알고리즘하고 똑같죠. 예,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LRFU 알고리즘은 LRU하고 LFU의 장점을 모아놓고 이제 구현할 때 오버헤드가 클 것 같지만 대단히 효율적인 이 구현 방법이 가능해서 이제 로그 2에 100만을 하면은 이제 한 20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오더 오브 n이 100만 번 비교해야 될 거를 오더 오브 로그 n은 열 몇 번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실제 알고리즘의 그 성능을 버퍼 캐시 크기에 따라서 뭐 LRU 뭐 다른 알고리즘들 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LRFU가 히트 레이시오 성능이 더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맨 위에 요거는 오프라인 옵티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온라인 알고리즘처럼 실제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LRFU가 다른 온라인 알고리즘보다 여기서 성능이 더 좋다. 물론 지금은 이 LRFU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온라인 알고리즘들이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LRU하고 LFU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서 오늘 LRFU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